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부터는 집개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댓글들이 많아서 안 하기로 했어.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어서 주간 뉴스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좀 더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3월에 청약 홈 사이트가 거의 20일 가까이 문을 닫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3월 달은 청약이 거의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약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3주 동안 분양을 엄청나게 밀어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3월 중에는 청약을 못 받게 되면은 사실 4월까지 가는데 4월은 또 초반에 4월 10일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주택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선거 분위기에 쓸려서 청약 시장이 인기가 없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런 분양 밀어내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한 달간 분양 공백이 있기 때문에 청약이나 분양 관련 그런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3월에 청약홈 사이트를 닫냐면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18일 동안 홈페이지 개보수를 하는데요. 개보수를 하는 이유가 청약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도 청약 제도가 바뀌었을 때 약 5일 정도 좀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2주 넘게 문을 닫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청약 제도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 말에 신생아 특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생아 특공이 이번 공공분양에 대폭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민간 분양에도 들어가기죠. 특공이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반영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청약시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성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출산가구 주택공급 특공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생긴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3개월 전만 해도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3개월 전에 그 발표한 1130 대책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보시면은, 종전의 청약제도는 이 정부 들어서 공공 일반형만 있었는데 분양 기준으로는 나눔이랑 선택이라는 타입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눔이랑 선택형 타입에는 윤 정부에서 처음으로 청년 특공이라는 것도 신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전 일반 공급에서는 청년 특공이 없었는데 나눔과 선택 타입에는 청년 특공을 신설해 가지고 여기다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눔, 선택, 일반 셋 다 모두에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을 넣는 거고요. 나눔형에는 신생아가 35%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형에도 신생아가 3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공의 지금 비중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일반 그런 공공 일반에서도 신생아 특공이 20% 비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5, 30, 20. 와우! 이렇게 신생아 특공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신생아 특공 들어가게 되면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서부터 생애 최초라는 게 신혼부부랑 좀 겹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둘 다 무주택인데 신혼 7년 차에 해당하면은 신혼이기도 하면서 생애 최초 무주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중에서는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토로했던 사람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인 부분인과 그 다음에 신생아 특공을 완전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완전 칼같이 쪼개진 건 아닌 게, 신혼부부 특공도 점수 계산하는 거 보시면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7년 차의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2명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컨디션이면은 이거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신혼이신 분만 조금 있는데, 이제 신생아 특공이 생겼으니까 자녀 출산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빠지면 돼서 신혼부부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눔 선택 일반형이라는 거는 윤 정부 들어서 이런 공공주택은 50만 호 분양 예정인데, 이게 원희룡 장관이 있을 때 22년 7월에 발표했던 정책입니다. 50만 호 공급 예정인데 나눔과 선택이 더 많고요. 일반 공공분양은 15만 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눔과 선택이 더 많은데 이쪽에서 신생아 특공을 더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신생아 특공에 대한 그 모수가 되게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이랑 일반 공급에 대한 그 비중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분양은 2개밖에 없잖아요. 공공분양이라는 거랑 민간분양이라는 거 2개밖에 없거든요. 공공분양은 주로 사업주가 공공인 경우에 하고 있는 건데, 공공분양은 평균 85%가 특공이에요. 평균 85%가 특공이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도 37%가 특공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분양에서도 특별공급이 거의 지금 63%나 되거든요.
이 특별공급이라는 건 결국 그 평형대 타입별로 조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전 청약을 할 때 민간 사전 청약 보면은 63대 37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분양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현재의 청약 제도는 이퀄 특별 분양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청약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 분들이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계신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자녀 특공, 뭐 노인 부양,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 특공,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 이렇게 특공으로 쫙 깔아버리니까 특별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수 일반 공급으로 당첨돼야 되는데, 공공 분야에서 일반 공급은 당첨이 굉장히 어렵죠. 공공의 일반은 순위순차제라고 통장을 막 몇십 년 쌓아놔야 겨우 당첨되는 거고, 아니면 특별 공급이신 분들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일반 공급으로 좀 갈라 그랬는데, 과거에는 일반 공급이 투기과열지구, 막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 지역이었을 때, 그때는 뭐 가점제 100%니까 젊은 사람들은 당첨이 뭐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청약에서 완전 도태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청약제도는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냥 완전 특공제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다자녀 특공에서도 그 다자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다자녀라는 거는 사실, 청약에서 다자녀는 언제 생겼냐? 이거는 MB 때 생겼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주택시장이 완전 준초토화되니까 자녀가 좀 많은 분들에게 주택을 좀 주면서 이제 주택 수요를 좀 올리자, 이런 생각에. 그리고 이때 MB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출산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도 출산율이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출산율 내려가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자녀 특공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의 자녀를 보유하신 분들은 다자녀 특공에 해당이 됐고, 이게 2009년쯤에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청약제도를 보신 분들은 청약제도가 거의 고정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사실 청약제도는 뭐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자녀 수가 3명인 거는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 낳고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명부터는 동선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꼬이는데, 3명을 낳는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기적적인 일인 것 같고, 그래서 2인부터 다자녀를 해서 다자녀 특공의 그 점수 계산 방식도 이렇게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3인 가구에서 3인, 2인, 1인 이렇게 또 바뀌고요. 그리고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그런 가구에 그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또 선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히 자녀가 있는 쪽에게 어떤 확실한 어떤 우대를 주겠다는 그런 게 청약제도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 내용은 작년 11월 말에 발표를 했고, 그 업데이트는 올해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정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쪽에서는 이제 요런 달라진 청약 제도상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주,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달라진 입주자 모집 공고 상의 수요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다자녀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출산가구 신생아 특공이 올라올지 잘 모르다 보니까 2월부터 3월까지 청약을 굉장히 막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양 물량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초에는 한 33만 가구가 분양을 할 예정이었는데, 2023년 분양 경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 약 한 10만 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지 않았고, 올해로 좀 넘어왔거든요. 사업시행인가 받고 3년 안에는 유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넘겨왔는데, 올해 지금 연초에 분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분양을 하는 것 같고, 그 사업 주체가. 그리고 이 이후에 신생아 특공이 좀 반영된 달라진 수요 예측이 좀 펼쳐지면은, 그때 또 어떻게 분양을 해야 될지 하면서 봄부터는 좀 다른 분양 환경이 좀 펼쳐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유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 마지막으로 그 변화는, 종전에 그 배우자 이력 규제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예를 들면 뭐 남편이라 할게, 남편은 무주택 가구였고 배우자 와이프 되실 분은, 이분은 만약에 1주택으로 전세 끼는 갭 투자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분은 무주택 가구인데 유주택 가구가 되면서 청약에 대한 여러 무주택 혜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배우자는 전세 끼고 집을 사고
남편이 여기 전세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국 둘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인신고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혼부부 특공을 줄 건데, 아까 이런 케이스에 결혼하면은 무주택이 아니라 유주택이 되잖아요. 근데 세대주가 신청하는 그 입장에서 그 종전에 있었던 배우자의 그 주택 보유 이력은 포함 안 시킬 테니까 이제 혼인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인신고가 올해 대폭 늘어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혼인율을 굉장히 크게 늘린 그런 소위 뭐 성군이 되는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혼인 숫자가 크게 늘어날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해도 사실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일반적이고, 왜냐면 부부를 합산했을 때 둘이 맞벌이인 경우에는 합산 소득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청약제도상 다 이제 소득을 보거나 막 이런 제도들이 많다 보니까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죠. 그래서 사실은 소득 기준으로 보는 거는, 저는 옛날부터 말했지만 공공주택 분양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보는 게 맞고, 민간주택 분양은 특공이든 일반 공급이든 소득 기준 볼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민간 기준 분양에서도 소득 기준을 보는 특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뭐 원리도 없고 논리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면은 39세 이하 이제 세대분들이 청약시장에서 도태된 게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 내고 나서부터인데요. 파리부동산 대책을 내고 나서 39세 이하들이 좀 달라 보니까 수도권 조정지역에서는 가점제가 75%,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가점제가 100% 됐기 때문에 청약에서, 그러니까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이 있잖아요. 공공분양은 전부 특공이에요. 공공분양 이꼴 특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분양의 당첨인 일반 공급, 특공 85% 뺀 일반 공급도 순위 순차제니까 막 25년 청약통장 넣으신 분들이 되는데 39세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민간분양으로 가야 되는데, 민간분양도 특공이죠. 특공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1분인데 요 일반 분야에서 딱 되려고 해보니까 가점제라는 거예요. 100%가. 그럼 가점제 100%는 7인 가구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이제 풀로 갔을 때 그때 만점을 받는 84점 체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39세 이하가 당첨이 되죠? 그래서 가점제 100%는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 종전에는 가점제가 100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가점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과거 원래 주택이라는 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 초반에,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으로 갔을 때 그때 집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거여가지고 종전에는 39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 연령대랑 이후 연령대가 가져가는 주택수가 반반으로 비슷했는데, 이 파리 대책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8대2 9대1 이렇게 완전히 쏠림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39세 이하가 청약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 하반기부터 39세 이하 가구들이 주택으로 그동안 꾸준하게 공급되던 청약을 받으면서 좀 대기하고 있었던 이런 수요들이 청약으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기존 주택 시장으로 이제 매수 수요로 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2018년 19년부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그 당시에 관찰했기 때문에 18년부터 기존에 있었던 1주택 갭 투자의 그런 흐름 같은 것이 39세 이하 청약 도태 세대들의 그냥 갑자기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불렀거든요. 특히 18년, 19년 2년 넘기고 2020년에 21대 국회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21대 국회 정말 자주 이제 들락날락 거리면서 거기 관할 부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국토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부처에다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청약제도가 개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청약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이제 달라진 환경 속에서는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랫돌 꿰서 윗돌 개는 이런 방식으로 돼서 39세 이하들에게 청약을 갖고 와가지고 40대 이상들에게 준 구도가 됐는데, 그거가 뭐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답은 결국 김수현 씨가 썼던 책인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39세 이하들보다는 40대 이상 수가 훨씬 더 많고 40대 이상에게 집이 훨씬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말고 종전에 그 김시현 수석이 썼던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좀 비판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을 낼 때는
때는 시장에 만약에 안정을 가져오겠다 했으면은 그 안정을 갖고 오는 대책을 써야 되는데, 안정을 갖고 오는 대책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쓰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정치 대책이 되는 거고,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약 가점제는 뭐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 바뀌었는데, 윤 정부의 청약 제도는 공교롭게도 21대 국회에 제가 뻔질나게 들락거리면서 청약 제도를 이런 식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 현 정부와 접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전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회의했었던 내용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된 걸 보면서 어쨌든 청약제도는 다시 일부 청년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규제 환경이 아니라 완전히 규제 완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힘을 발휘할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이제 끝나버렸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다자녀 가구와 출산 이런 거를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청약제도를 끄집어내 가지고 신세아 특공 만들고 등등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우리 1970년대랑 2010년대 좀 생각나는데, 70년대도 저희 예전에 인구랑 청약 시장 관련 영상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은 반포주공 분양하고 있는데, 서울에 반포주공 분양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특별 공급하려면 정관 수술하고 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 출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관 수술을 하고 와야지 특별 공급이 됐었는데, 그래서 자기 막 수술하고 왔다 그러면서 막 확인증 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책이 먹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출산율이 쭉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2010년에 다자녀 특공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 다자녀 특공이 잘 먹혔냐?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70년대는 왜 잘 먹혔고 요즘은 잘 안 먹혔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시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청약 하나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어서 뭐 안 먹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2010년대에는 이미 수도권 과밀화 구조 체제가 완전히 고착화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그 수도권 과밀화의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소위 도시화가 극대화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자녀 특공을 만들어도 다자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생아 특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이 막 드라마틱한 그런 성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 청약 제도가 계속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왔고, 올해도 바뀔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겠죠. 앞으로도 바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적응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도권 그 비유하자면은 뭐 태풍이 불고 있는데 뭐 선풍기를 틀어본들 그냥 태풍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청약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